속보입니다. 가장 다루기 쉬운 승객은 한국인이다. 유럽 국경관리 고위 자문관의 이 한마디가 지금 조용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항에서 여권 한 권이 사람의 신용 등급을 나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특히 파란색 표지를 가진 한 나라의 여권이 미국,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 지수에서는 앞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국제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이 190개국이 넘는 지역에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반면 경제 규모는 훨씬 큰 어떤 국가들은 여전히 100개국 안팎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여행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각국의 비자 정책, 투자 신뢰도, 공항 보안 인력 배치, 관광객 유치 전략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 경제적 파급력이 큰 변수로 해석됩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한때 전쟁 폐허로 불리던 나라의 여권이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여권과 같은 줄 혹은 그보다 앞선 줄에 서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어떻게 한 세대 전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의 파란 여권이 유럽의 어느 노관료의 마음마저 바꿔놓을 만큼 강한 신뢰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 변화를 가장 늦게 인정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한 남자의 시선을 따라 그 답을 찾아가 봅니다. 저는 클로드 르메르입니다. 유럽연합 국경관리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하지만 그날 샤를 드골 공항 입국장에 서 있던 저는 자문위원이 아니라 그저 혼란스러운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똑같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누군가는 10분 넘게 질문 공세를 받고 누군가는 30초 만에 통과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30회 가까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젊은 시절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입국 심사관으로 시작해서 수십만 명의 여권을 넘겨받았던 사람이죠. 국경을 지킨다는 것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던 모든 공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된 편견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유학 시절의 일입니다. 룸메이트였던 유럽 친구가 아시아계 불법 체류자 문제에 휘말려 강제 송환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제 마음속에는 애매하고도 뿌리 깊은 결론이 자리 잡았죠.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제게 아시아라는 단어는 정확한 구분 없이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까지 한 덩어리로 섞인 하나의 흐릿한 이미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그저 어딘가 전쟁을 치렀던 작은 나라 정도의 느낌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때는 2010년대 중반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유럽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각국이 입국 심사 강화를 논의하던 바로 그 시기였죠.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제3국 입국 심사 라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입국장은 유럽 겨울 특유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유럽연합 시민, 그리고 제3국 국민. 입국 심사대는 두 개의 줄로 또렷하게 나뉘어 있었고 저는 제3국 라인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한 동양인 남성이 심사대 앞에 섭니다. 여권 색깔은 붉은빛에 가까운 진한 톤이었어요.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방문 목적은? 체류 기간은? 직업은? 자금 증빙은? 추가 서류를 꺼내는 남성의 손이 떨립니다. 줄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의 표정에는 지루함과 불안이 번지기 시작했죠. 시간은 5분, 7분, 10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시계를 봤습니다. 12분이 지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옆 라인에서 또 다른 아시아인이 한 명 다가옵니다. 깔끔한 코트를 입은 중년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손에는 파란색 여권 한 권뿐이었죠. 심사관은 여권 표지를 보는 순간 잠시 눈썹만 움직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입출국 기록과 비자 여부를 확인하고 짧은 몇 마디만 묻습니다.
체류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숙소는 시내 호텔입니다.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의 질문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도장이 한 번 찍히고 심사관의 입에서 짧은 문장이 흘러나옵니다. Welcome. Have a nice stay. 걸린 시간은 30초 남짓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그 장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같은 제3국 라인, 같은 아시아인인데 신문과 통과 속도의 격차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시절, 아시아 여권은 조금 더 조심해서 봐야 할 대상이라는 막연한 경계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배 심사관들의 손끝에서 한국 여권은 별다른 문제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여권처럼 다뤄지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대학가에서 돌던 아시아계 불법 체류자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추가 심사실로 끌려가던 수많은 관광객들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지금 30초 만에 통과하는 파란 여권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시아 안에서도 서열이 바뀐 거지? 그리고 그 꼭대기, 그중 하나에 한국이 올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에 가까이 굳어있던 편견이 그 짧은 30초 동안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파란색 여권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왜 심사관은 한국 여권을 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공항이 아닌 파리 시내 한복판, 샹젤리제 거리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럽 몇몇 국가의 소비 패턴과 고객군을 분석하는 회의에 참석한 뒤 동료들과 함께 매장 방문 동행에 나선 자리였죠. 이날 방문 목적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어떤 국적의 고객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공항에서 본 그 장면이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먼저 매장 문을 연 인물은 최신 디자이너 드레스를 걸치고 번쩍이는 가방을 든 중국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외양은 분명히 구매력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장 직원의 표정에는 어딘가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상품 설명은 짧게 끊어졌죠. 결정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성이 고가의 아이템을 만져보려 하자 직원은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도 신용카드 확인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먼저 결제 수단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 말투에는 의심과 확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구매 의사가 맞나? 하는 물음이 숨어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몇 분 뒤 매장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이번에는 단정한 양복 재킷을 입은 중년 남성과 차분한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유럽 중산층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부부였어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밝은 미소와 함께 자연스러운 안내가 이어졌죠. 직원은 먼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봅니다. 남성이 답했습니다. 코리아. 그 한 단어가 떨어진 순간 직원의 시선이 한 번 더 달라졌습니다. 제 눈에도 그 변화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상품 설명은 길어지고 옵션 비교는 상세해졌습니다. 신용카드 확인을 먼저 요구하는 일도 없었죠. 오히려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저는 그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아시아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의 신호는 오히려 앞선 쪽이 따로 있었지만 이 매장 안에서 더 깊은 신뢰를 받은 쪽은
한국에서 온 중년 부부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동행한 마케팅 담당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한국 고객에게는 저렇게까지 친절한가요? 마케팅 담당자는 준비된 답변처럼 짧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예약을 취소하는 일도 거의 없고 물건을 산 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드뭅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사는 손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또 하나의 숫자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유럽 내 아시아 고객 클레임 통계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브랜드 직원의 평가가 묘하게 겹쳐졌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실제로 쌓인 신뢰는 전혀 다른 문제일지도 모른다.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30에 가까이 쌓아온 제 경험과 판단이 단 몇 분 만에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공항에서의 30초 통과와 이 매장 안의 따뜻한 대우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그 의문은 제 가슴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계속해서 그 파란색 여권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명품 매장 직원이 한국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달라졌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신뢰는 어디에서 측정될 수 있을까? 장면이 아니라 숫자와 지표로 본다면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밤새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고 화면에는 수많은 통계와 보고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브뤼셀의 한 회의실에서 저는 충격적인 숫자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브뤼셀의 한 회의실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비자 면제 국가 재검토 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테러 위험, 불법 체류율, 범죄 통계. 모든 숫자가 국경관리 정책을 바꾸는 시대였습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권 신뢰도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각국의 불법 체류율 추정치, 특정 국적 관광객의 범죄 연루 비율,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발표하는 여권 파워 인덱스까지.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보고서에서는 한국 여권이 전 세계 상위권, 어떤 해에는 3위권 안팎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었거든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190여 개국을 넘는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같은 표에서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몇몇 국가들의 여권은 100개국 근처에서 멈춰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불법 체류율과 범죄 연루 비율 항목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해외 불법 체류 비율은 여러 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관련 범죄 연루 건수도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반복되었죠. 보고서 한 구석에 어느 분석가가 적어둔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면제 정책을 확대해도 안보 치안 리스크가 낮은 그룹으로 분류된다. 그 한 줄이 마치 제 가슴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봤던 30초 통과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샹젤리제 매장에서 한국인 부부가 받았던 따뜻한 대우도 스쳐 지나갔죠. 저는 제 과거 경험과 데이터를 조심스레 비교해 봤습니다. 90년대 제가 보았던 아시아계 불법 체류 사건, 그 사건은 특정 국적, 특정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오랫동안 아시아는 잠재적 위험이라는 식으로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지금 눈앞의 숫자들은 그 오랜 일반화의 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만 놓고 보면
더 이상 잠재적 위험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저는 어느새 한 나라의 이름을 따로 떼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각자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크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30해 가까이 지켜온 국경이 있었습니다. 30해 가까이 쌓아온 판단 기준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한 나라의 이름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묘한 밝음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들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면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다고요.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뒤 이탈리아 로마로 향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바티칸 박물관과 트레비 분수, 유럽 관광업계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의 평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일정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현장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모습은 30년 전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깨뜨릴까?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보며 제 편견도 저렇게 흘러가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로마에 착륙했을 때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제가 찾던 답을 직접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짐을 찾아 공항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우면서도 가벼웠습니다. 무겁다는 건 30회의 무게 때문이었고요. 가볍다는 건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아침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9시 바티칸 박물관 앞이었습니다. 각국의 관광객들이 뒤섞여 기다리는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죠. 줄 사이사이로 웃음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셀카 셔터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유난히 조용한 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 일행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자 일행은 자연스럽게 줄을 맞춰 섰습니다.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줄을 벗어나 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이들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았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목소리는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줄에서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줄을 이탈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인 일행의 줄은 마치 하나의 선처럼 정확했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품 설명이 시작되면 모든 시선이 한 방향으로 모였어요.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관람객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려 한 걸음 물러나거나 잠시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제 눈에 담았습니다. 이게 바로 보고서에서 말했던 낮은 리스크 그룹이구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간 식당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식사를 마친 뒤 제가 본 장면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인 일행이 자신들이 사용한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휴지와 음식 찌꺼기를 스스로 모으고 밀려나온 의자를 제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렇지. 한국 손님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브뤼셀 회의실에서 보았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리스크가 낮은 그룹. 그 문장이 이제 사람들의 행동으로 눈앞에서 번역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가 되어 트레비 분수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한 한국인 가족이 사진을 찍기 위해 분수 앞에 섰어요. 현지인이 다가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손짓했습니다. 가족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작은 한국 기념품 하나를 건넸죠. 현지인은 웃으며 외쳤습니다. 코레아노 브라보.
주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에도 은근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도 그 나라의 규칙과 공간을 존중하는 손님으로 기억되겠구나.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창밖으로 로마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장면들로 가득했죠. 조용한 줄, 정리된 테이블, 감사 인사, 작은 기념품.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에서 보이는 예의와 질서만으로 국격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과연 한국이라는 이름이 유럽의 기자들, 교수들, 외교관들 머릿속에서는 어떤 의미의 단어로 바뀌어가고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베를린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로마를 떠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이탈리아의 풍경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유럽의 지성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직접 듣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기자단 비공개 간담회였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변화와 유럽의 대응이었죠. 저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기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독일 일간지 기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제 규모로만 보면 한국보다 큰 나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갖는 신뢰도는 단순한 GDP 순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받이에 기대 앉은 자세를 바로 고쳤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70에서 80년대 한국은 전쟁과 가난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지금 그 한국이 질서와 성실의 상징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유럽인 입장에서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영국 신문 기자는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유럽인에게 한국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모델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시선을 내리깔고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그저 아시아의 한 나라였을 뿐인데 이들 기자의 언어에서는 모델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제 손에 쥔 펜이 떨렸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감동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좁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는 것.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며칠 뒤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한국인 유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25살 여학생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교수로부터 들은 말을 들려줬어요.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여권이 명함보다 더 강한 시대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커피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여권이 명함보다 강하다. 그 한 문장이 마치 제 가슴을 꿰뚫는 것 같았거든요. 지혜는 최근 유럽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줬습니다. 체코의 한 호스텔에서 직원이 한국 여권을 보더니 별다른 질문 없이 웰컴이라고 말하며 체크인을 마쳤다는 이야기였어요. 반면 함께 온 미국 친구는 체류 계획, 방문 목적, 자금 상태까지 세세하게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헝가리의 한 호텔에서는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코리안, 노 프라블럼. 신용카드 확인 대신 방 열쇠가 먼저 건네졌다는 겁니다. 지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어느 정도 보증서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공항에서 여권을 넘겨봤던 제 두 손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찍던 도장 하나가 사실은 어떤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재확인하는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 카페를 나서는 길, 암스테르담의 저녁거리가 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관료들 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확히 어떤 동반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일까? 그리고 저 개인에게 한국은 과거의 잠재적 위험이 아닌 전혀 다른 의미로 자리 잡게 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리스본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빛을 보며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 밝은 것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0해 동안 굳어있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던 겁니다.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클로드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제 파란색 여권이 전혀 다른 색깔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색깔은 조용한 신뢰의 색깔이었습니다. 리스본의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녁 8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부부 한 쌍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메뉴판을 받아들며 서툴지만 정확한 발음으로 포르투갈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브리가두. 주문할 때도 종업원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정중하게 말했죠. 식사 내내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연히 잔을 건드려 와인이 쏟아졌을 때였습니다. 부부는 급히 일어나 종업원에게 먼저 사과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냅킨으로 테이블 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종업원이 괜찮다고 말했지만 부부는 끝까지 정리를 마쳤죠. 식사를 마친 뒤 계산서를 정리하고 자리를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무이투 오브리가두.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하는 그 순간 종업원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종업원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손님들은 항상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거의 없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장면이 브뤼셀에서 마주하게 될 결정적 한 문장과 연결될 줄은 그때 몰랐죠. 며칠 뒤 유럽연합본부 근처 카페였습니다. 30년 넘게 동아시아 업무를 담당해온 이유 외교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외교관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외교 협약을 맺으면 합의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무역 계약에서도 기한과 품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티는 파트너라고 했죠.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서도 약속한 인원과 예산을 제대로 맞추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과장하지 않고 약속된 만큼은 반드시 해내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국민에게 비자를 풀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리스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한때 가졌던 아시아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을 떠올렸습니다. 과거 유학 시절의 한 사건이 오랜 시간 제 인식을 지배했었죠. 그러나 지금 한국이라는 이름만큼은 그 인식의 바깥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숫자와 현장, 사람들의 평가가 동시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브뤼셀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샤를 드골 공항의 30초 통과, 파리 명품 매장의 따뜻한 대우, 로마 박물관 앞의 조용한 줄, 베를린 기자들의 희망이라는 단어, 암스테르담 유학생의 보증서라는 표현, 그리고 지금 들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평가. 그 모든 것이 한 나라를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브뤼셀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처음으로 맑아지는 것 같았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국경관리 베테랑이자 과거의 편견을 가진 한 남자인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될까? 그리고 그 문장은 한국인의 파란 여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릴까?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30회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브뤼셀의 한 회의실에서 저는 마침내 그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됩니다. 브뤼셀의 한 회의실이었습니다. 비공개 자문 회의였죠. 의제는 차세대 비자 면제 전략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였습니다. 각국의 데이터와 사례가 제시된 뒤 의장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본 한국은 여권 정책에서 어떤 위치에 두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서 30초 만에 통과하던 파란 여권이 보였습니다. 파리 명품 매장 안에서 과도한 확인 절차 없이 대접받던 한국인 부부가 떠올랐죠. 로마 박물관 앞에서 조용히 줄을 지키던 단체 관광객들이 눈에 선했습니다. 유럽 기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던 한국은 희망의 모델이라는 표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암스테르담 유학생 지혜가 말한 여권이 명함보다 세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리스본 레스토랑 직원의 한국 손님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평가가 스쳤죠. EU 외교관의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한 줄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한 문장으로 응축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파란 여권은 조용한 신뢰의 색깔로 보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가난을 겪은 뒤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뤘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자국민들이 보여준 질서, 예의, 약속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 문제를 만들지 않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이런 국가는 비자 면제 확대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나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누군가는 메모에 짧게 적었어요. 코리아, 로 리스크, 하이 트러스트. 저는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세대 전 아시아는 모두 같다고 믿던 남자의 머릿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익명의 아시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이었죠. 문제를 만들지 않는, 그러나 실력을 갖춘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파란색 여권 한 권에 그대로 담겨 전 세계 공항 입국장마다 반복해서 찍히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석양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빛을 보며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0해 동안 굳어있던 편견이 이제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확대 권고. 그 제목을 쓰는 순간 제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30해 전에 저였다면 절대 쓸 수 없는 문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문장을 자신 있게 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봤거든요. 숫자로, 현장에서, 사람들의 평가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신뢰를 쌓아왔는지를요.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곳곳에서 보여준 작은 배려와 성실함이 오늘의 국격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권을 손에 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그 신뢰를 쌓아온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세계는 이미 그 파란 여권을 조용한 신뢰의 증서로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진실이 들어섰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샤를 드골 공항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입국 심사관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여행객의 입장이었죠. 제3국 입국 심사 라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줄 사이에서 파란색 여권을 든 한 젊은 한국인 여성이 보였습니다. 심사대 앞에 선 여성은 침착하게 여권을 건넸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들고 잠시 표지를 바라봤죠.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며 몇 가지만 확인했습니다. 도장이 찍혔고 심사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웰컴.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몇 달 전 제가 처음 이곳에서 느꼈던 혼란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저는 그 장면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장면이 완벽하게 이해되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파란 여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요. 공항을 나서며 저는 파리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며 그때 봤던 명품 매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매장 안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한 한국인 부부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직원의 표정은 밝았고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어요. 사무실에 앉아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확대 권고.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제가 걸어온 긴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90년대 유학 시절부터 시작된 30회의 편견이었습니다. 그 편견을 깨는 데에는 수많은 장면과 숫자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했죠.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쌓아온 신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곳곳에서 보여준 작은 배려와 성실함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뤼셀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맑았죠. 저는 이제 파란색 여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것은 조용한 신뢰의 색깔이다. 저것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색깔이다. 저것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 그러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의 색깔이다.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어요. 클로드, 요즘 한국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있다던데 결론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요.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한국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여러분이 들고 있는 파란 여권을 조용한 신뢰의 증서로 읽고 있습니다. 그 신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아 올린 것입니다. 작은 배려, 작은 약속 이행, 작은 성실함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 부디 그 신뢰를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국격을 만드는 힘이니까요. 저는 호텔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정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파란 여권은 정말로 조용한 신뢰의 색깔이구나. 그리고 저는 그 신뢰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구나.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